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네. 어제 국회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뭐 화면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했지만 거의 뭐 난장판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일단 뭐 국회는 역시 달라진 게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이 됐고 그런데 이제 어제도 보면 뭐 어떻든 간에 예. 자유한국당이 의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로를 막고 또 거기서 몸싸움을 한 것 자체는 명백히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또 뭐 또 처벌을 또 받겠네요. 그렇죠. 의원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지난번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된 저지 사태 때 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또 범죄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가중 처벌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아서 본선에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저지를 하기 위해서 뭐 야당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국회 선진화법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렇게 저지를 한다고 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협상장으로 들어가서 지금 뭐 선거법이랄지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랄지 공수처법 안에 독소 조항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4+1에 의해서 통과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에 대해서 오히려 토의하고 논의해서 협상을 해야지 무작정 저거 자체를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법 조항에도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법이 통과가 되면서 물론 패스를 밀어붙인 뭐 여당이나 그런 데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야당의 책임이 굉장히 강하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의 거센 항의 속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 바뀐 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참 걱정스러운 게 사실 패스트트랙의 원안과는 너무 또 달라진 법안이 지금 통과됐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를 그동안 해왔는데 예. 정당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말 새로운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계속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각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을 네. 비롯해서. 그렇지만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잘 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결국 이제 양당의 어떤 보면 중심으로 해서 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사표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고 처음에는 225석 지역구 지금 현재 253석에서 많이 줄였죠. 네. 그렇게 이제 그 비례대표를 늘리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 통과안을 보면 결국은 지역구도 똑같습니다. 253석에 비례대표가 47석이거든요. 근데 이 47석을 30석은 연동형으로 해서 캡을 씌운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7석은 이제 그냥 현재 하듯이 일반적인 비례대표가 돼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제 탄생할 국회의원은 세 종류의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 네. 일반 비례의원, 그다음에 연동형 의원. 아마 그 의원들도 서로 이제 구분되는 것 같은데 네. 세 가지 종류의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돼요.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내가 이 표를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잘 모른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도를 보면 내가 이 당을 찍으면 이 당의 순서대로 국회의원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거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누가 당선됐는지를 나중에 모든 걸 돌려봐야 아는.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막 계산기 그렇죠. 두드리면서. 그건 뭐 다 이제 그건 컴퓨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못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위성정당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당이란 게 지금 이제 이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를 상당 부분 차지한 거대 정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배분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즉 비례대표는 군소정당이 배분받게 돼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의석이 한 석 가지고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찬반이 갈리면 정말 한 석이 결정적으로 좌우를 할 텐데 그러면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위성 비례대표만 전문적으로 나오는 정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 비례한국당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그렇게 만들면 자 이제 그 선거 캠페인 나가서 자 우리 당은 지역구는 우리를 찍으시고 한국당을 찍으시고 비례 쪽은 비례한국당을 찍으세요. 예전에 보면 민주당 찍고 정의당 찍고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대 정당이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얻고 비례에서도 의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또 하나는 이 법을 가장 먼저 추진했던 정의당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솔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민주당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당은 닥쳤던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국민들은 이 바뀐 선거제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연동형 비례제 어떤 건지 들어보셨어요? 비례대표를 많이 뽑는 거 그거 아닌가요? 똑같아졌어요? 결국엔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친 거죠? 뉴스를 통해서 몇 번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는.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시민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방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요. 뭐 어떻게 돼야 되고 선거가 끝나봐야지 또 비례 의석수도 알 것 같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유권자가 뭐 투표 방식이나 이런 게 달라진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투표 용지가 뭐 40cm가 될 거다, 뭐 1m가 될 거다, 그러면서 정당도 100개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가 틀리고 뭐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1인 2표 찍는 건 똑같습니다. 두 표를 찍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정당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즉 이제 비례대표를 겨냥해서 3%가 얻어야지만 이제 비례대표를 배분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3% 이상 얻어야만이 이제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당 입장에서 보면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이런 정당을 많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당 명부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찍는 데 따라서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주로 이제 지역구에서 표를 얻고 정당에서도 이렇게 좀 얻어야지만이 이제 비례대표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자동으로 개표를 하거든요. 이 네. 표를. 그러면 이게 최대 한도가 36cm입니다. 네. 이 투표 용지가. 그러면 이게 정당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뭐 1m가 넘는 네. 투표 용지가 나올 거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동이나 일부 좀 후진국들 같은 경우에 투표용지가 거의 엄청나게 긴 걸 아마 네. 보셨을 겁니다. 그걸 일일이 이제 사람의 손으로 수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이제 이게 비례정당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36세에 넘어가면 현재 기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당선자가 나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이 개표 제도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더 옛날로 퇴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뭐 사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저 네. 궁금한 게 민주당도 거대 정당이잖아요. 네. 제일 정당인데 이렇게 선거법을 바꾸게 되면 소수 정당에 유리한 거는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할 이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예. 결국은 이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민주당이 자기 의석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같이 공수처법과 걸어버렸잖아요. 즉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선거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의석이 줄어도 상당히 줄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건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의석수를 줄였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구를 원래 225석 하려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253석으로 지금 지역구를 만들어 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의석을 손해보면 어떡하느냐. 예. 그러면 본인들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 그룹에서, 즉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그룹에서 따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이걸 또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솔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지금 1월이 되면 지금 일단 비례한국당은 이미 공식화했어요. 정당을 만들기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지지자들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제일 손해보는 건 어디죠? 바로 정의당이 될 겁니다. 예. 또 이 선거법 개정에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요. 만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김 변호사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전에 이제 수없이 선거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네. 그런 그렇죠. 주장이 되었는데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는 만 21세였거든요. 그러다 네. 1960년도에 한 20세, 그리고 2005년도에 19세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18세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법 하향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232개국 중에서 지금 18세 할 수 있는 곳이 215개국이나 되고요. 예. 그다음에 만 17세 투표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만 16세를 인정하는 국가도 있어요. 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만 16세를 인정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 선거 연령을 하향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 굉장히 선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청년 지지층이 좀 두텁지 않은 자유한국당
나 보수 정당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뭐 나이가 어릴수록 상당히 진보 정당을 선호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터 선거 하향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이랄지 진보 진영에서 하향을 하자고 주장을 했고 네. 보수 진영에서 이걸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선거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또 무조건 이것이 딱 맞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 현 정부에서 지금 뭐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뭐 20대들의 어떤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나 아니면 저 뭐지 정부에서 네.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한 어떤 정책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뭐 진보와 관련된 정당에 유리하지만 지금은 현 여권에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랄지 성향과 관련해서 또 이게 진폭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되면 만 18세면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고3 학생들 일부가 그리고 들어가죠.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뭐 몇십만 명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려되는 건 저는 학교가 이게 정치화되는 거 아니냐, 정치판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일각에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53만 명 정도가 아마 선거권을 가진 걸로 네.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연령이 낮아지는 거는 뭐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학제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8세가 되면 대학 입시의 나이입니다. 근데 우리 학제 같은 경우는 고3이 일단 18세가 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인원고 사태를 아마 보셨으면 알 겁니다. 네. 즉, 예를 들어서 정교조 출신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편향적인 정책 교육을 한다.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보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라든지, 촛불 있을 때 그런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라든지, 네. 특히 정교조가 굉장히 이제 교단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걸 우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가 교사들이 뭔가 학생들한테 이 어느 정도 정책의 어떤 이 선입견을 가지기 전에 뭔가 정책 편향성을 주는 거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인원고 사태 지금 학생들이 나와서 지금 텐트 치고 농성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게 전 학교로 확산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이게 우리가 같은 경우에 사실 학교 내에서 정치 교육을 해야 됩니다. 투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죠. 정치 교육을 하고 외국에는요 다 그 기본 이 정규 과정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정치화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 그럼 이런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18세를 할 경우에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저는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전교조에서 자 그럼 내년 선거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정치적 교육을 하자라고 스스로 결단해서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도교육청에 있는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다 정교조 출신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남은 건 공수처 법인데 오늘 30일 국회에 이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네네. 검찰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공수처법인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데는 찬성을 하는 측입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뭐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냐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이게 사실 야당 간의 협의가 거의 안 센 상태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사실 이 안에 문제가 있는 조항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통과가 되면 이제 그 부분에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실 지금 검찰 개혁법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거 자체는 검찰의 이제 수족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대부분 다 많이 없어지는 입장인데 그 중에서 원래 있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안에 올라가 있던 것이 더 검찰에게 권한을 줄이는 수정안이 이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24조의 2항, 24조의 2.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지하게 되면 이걸 공수처에다가 알려하고. 알려야 되는 거죠. 그 공수처에서 이걸 우리 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면 검경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단계가 좀 약간 문제가 있다 봐요. 인지라는 것은 첩보랄지 어떤 풍문에 의해서 저 범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에서를 인지라고 우리가 보통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 선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해봐야지 이게 범죄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고위공직자 수사처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관련자에게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검찰의 경찰의 수사권이 굉장히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헌법 위반 뭐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근데 삼권 분립 얘기도 나오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법률을 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헌법 위반의 수준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검찰의 많은 권한을 빼앗아가는 과정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설립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많은 걸 빼앗겼는데도 그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공수처는요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는 그런 수사처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인원도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검경이 수사권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고 그러면 특히 이제 토착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공수처 법안은 또 선거법처럼 이렇게 또 난잡한 속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일단 오늘 이제 저녁 12시로 기해서 일단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이제 소집되는 월요일 날 임시국회에서 이제 첫 번째 안건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저는 정말 이 시간만이라도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검찰, 경찰, 대법원장 다 임명합니다. 자, 거기에 또 공수처장까지도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국회 인준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모든 사정기관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공수처는요, 한 7,000명이 되는 고위공직자들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권이 빠져버렸습니다. 즉, 검찰과 어떤 면에서 판사들만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인지와 동시에 다 넘겨버리라 그러면,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수처 검사들은요, 5년 이상 예를 들어서 수사 경력만 있으면 다 검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월호 특조위나 뭐 등등 있는 사람들이 다 검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민변 변호사 다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검사들 같이 신변 보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정치로 출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울산 사건이나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나 처음 단서가 나왔을 때 옮겨가서 덮어버리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서 이 법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나선 법인데 오히려 역으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고위공수처가 사실 무마처가 되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사법체계를 바꾸는 법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검경과 관련된 부분들, 검찰 개혁안 네. 그리고 선거법은 이거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중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있어서 미래를 우리 좌우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자체 심도 있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저거 국회 선진법도 있고 그래서 저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그런데 저렇게 그냥 실력 행사만 하고 실력 있다. 행사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독소조항 이런 것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한랭킹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